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용보험법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23페이지 직업능력개발 사업부터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에서 일반 개개인 근로자한테만 지원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지원하는 게 재직자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죠. 근로자. 그죠? 두 번째 실업자. 그 다음에 회사에도 지원을 합니다. 회사 자체라도. 그래서 어차피 회사에서도 직업능력 개발비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도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회사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회사에서 그러한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노동부에 신청을 하면 그 회사에서 교육비 대부분을 이 직업능력 개발 비용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제일 많이 받고 있었던 거 회사 다닐 때 그죠? 그 카드나 혹은 그 환급 과장이라고 표현했다는 거 옛날에 그죠? 근로자 직무 능력 수강 지원금 이런 것들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실업자한테도 가능해져.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실업자에게도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용들을 지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세 개 계층에 대해서 지원해주는데 우선 사업주에 대한 것들을 볼게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지원해서 노동부 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하여 피보험자 등이라 그랬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회사에 지원해주지만 누구를 위한 거다? 재직자나 혹은 입사 예정자 혹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도 돼요. 회사에서. 그 다음에 구직 등록한 사람.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뽑고자 하는 사람들. 이미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을 때 사업주에게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당연히 그 회사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겠죠.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그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주 12시간 계약을 했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용보험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죠. 그런 사람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고용하려는 자. 고용하려는 자. 그 다음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이러한 것들을 회사에서 실시하고자 할 때 그 회사에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업주에게. 그 다음에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여기 재직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떤 시기에 교육을 시켜야 지원해 주느냐. 그래서 첫 번째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7일 이상 유급 휴가를 주어서 7일 이상의 유급 휴가 주고 그래서 이제 교육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갔다고 급여에서 공제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시간 이상 되는 교육에 참여하게 해줬을 때 그럴 때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줘서 120시간의 훈련을 하면서 대체 인력을 고용할 때 어차피 이 사람이 없으면 오랫동안 없으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그 다음에 120시간짜리의 교육을 보냈다. 그래서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서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거.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60일 이상의 유급 휴가, 그 다음에 180시간 이상의 훈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주가 기능, 기술 인력을 장려하기 위해서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 휴가를 줘서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거. 이럴 때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 금액에 대한 것들인데 반가로 이해 나오는 것들은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반가로 3번은 이러한 사업주가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때 특히 지원을 높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지원을 높일 수 있는 대상. 그 사람들이 주로 비정규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중간쯤 424페이지 하단쯤에 나오는 기간제 근로자, 그 다음에 파견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그 다음에 파견직, 그 다음에 일용직. 이렇게 우리가 보통 비정규직에 속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업주가 교육훈련을 시킨다 그러면 특히 지원을 좀 높여서 더 줄게. 니네 회사가 말이야, 니네 회사에 속하 있는 그 비정규직을 위해서 교육훈련 시켜준다면 우리가 지원금 더 줄게. 뭐 이렇게 지원금을 좀 더 높여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종종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용 지원의 기준 해서 보통 이제 회사에서도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낸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대부분은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훈련비도. 그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지원해서 피보험자 등이라 그랬어요. 피보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로자 입장에서 이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업주가 지원하는 거든 혹은 뭐 일반적으로 본인이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업능력 훈련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근로자 혹은 실업자 혹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지만 그렇게 근로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직업능력 개발 훈련 기관에 대해서도 훈련 시설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업주가 교육한다 그랬죠. 교육. 누구한테? 재직자든 채용 예정자든 혹은 뭐 실업자든 구직 등록한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을 하는데, 자, 교육할 장소가 없거나 장소라든가 시설, 뭐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뭔가를 갖춰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에서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한 설치와 장비 구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능력 개발에 촉진해서 피보험자 등에 대해서 직업능력이 필요하다라면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혹은 평가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 다음에 자격검정 사업 혹은 숙련기술 장려법에 따라 숙련기술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피보험자 등의 능력을 개발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설근로자 부분도 직업능력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면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실업급여 부분에서. 실업급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구성 부분을 먼저 보고 갈게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는 게 있고 취업촉진수당이라는 게 있다. 구직급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실업급여, 그 다음에 상병급여, 그 다음에 연장급여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수당, 그 다음에 광역구직활동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주비. 자, 그러면 그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구직급여, 구직활동을 했을 때 돈 줄게, 이런 뜻인 거예요. 구직활동을 해야 준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취업촉진수당은, 자, 취업하는데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수당이라도 좀 줄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취업하세요. 그러면 빨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지원해 줄게. 뭐 이런 것들이 취업촉진수당이에요. 그래서 구직급여는 여러분들이 알고 일반적인 실업급여도 있고요. 이건 이제 구직활동을 했을 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병이나 사고로 내가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실직을 당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한 달 정도 입원해 있어야 된대. 다리를 좀 다쳐서. 그러면 구직활동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 그럴 때는 상병급여로 대체해서 지급해준다. 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구직활동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병급여는 그렇게 해서 지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7일 이상 입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장급여는 뭐냐면, 연장급여는 개별 연장급여도 있고 특별 연장급여도 있고 그 다음에 훈련 연장급여도 있다. 개별 연장급여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내가 집안의 가장인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내가 특별한 기술도 없고 능력도 많지 않아서 계속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업급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넉 달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넉 달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돈이 없어서 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 사람이 가장이고 딴 사람 돈 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럴 때 특별한 사정을 생각해서 그럼 당신한테 조금 더 연장해서 줄게요. 이런 게 개별 연장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별 연장급여는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집단이나 지역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예를 자주 들어드리는데 거제도와 평택. 거제도가 이제 그 조선소가 밀집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이 굉장히 불황을 겪을 때는 여기저기서 막 그 조선소에서 해고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그 조선업계에서 일했던 분들이 다 실업자가 나오니까 취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다시 재취업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서 국가에서 아예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해 줄게. 조금 더 줄게. 해서 직종이나 혹은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노동부에서 지정을 해줬을 때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연장해서. 일반적인 실업급여 받고 나서도 조금 더 주는 거죠. 이게 특별연장급여고요. 그 다음에 훈련연장급여는 말 그대로 훈련에 대해서 주는 건데 내가 능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취업이 잘 안 돼. 고용센터에서 계속 알선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센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장이 직접 가지는 않겠죠. 밑에 상담원들이 하겠죠. 선생님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교육훈련을 받고 취업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선생님한테 맞는 교육훈련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한
뭐 6개월 정도 받으시고 뭐 수료증이든 자격증이든 따서서 그거 갖고 취업하십시오. 이렇게 권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교육훈련 받는 동안만큼은 구직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교육훈련 받는 동안에 연장해서 지급해주는 게 훈련 연장급여예요. 아시겠죠? 이건 최장 2년까지 가능해요. 어쨌든 개념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기재취업수당은 내가 실업급여를 5개월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1개월만 받고 취업이 됐어. 1개월 후에 취업이 됐어. 그러면 나머지 4개월은 못 받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반인은 나머지 4개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조기 재취업 수당입니다. 아시겠죠? 네. 좀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나머지 4개월을 재취업했다 그래 바로 주진 않아요. 그럼 언제 주느냐?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해야 돼. 그러면 6개월이 지나서도 그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다. 그러면 4개월치, 나머지 4개월치의 반을, 일반인은 반이고요.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3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해 줍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실업 상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죠. 교육을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계속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교육받는 거 잘하고 있다 해서 칭찬의 개념으로서 교통비라든가 혹은 식대라는 것들을 지원해준다. 이게 직업능력개발수당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광역구직활동비는 본인이 사는 곳으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곳에 가서 구직활동을 했다. 뭐 이력서를 내고 왔다. 면접을 보고 왔다. 이러면 50km 넘는 거에 대해서 뭐 교통비라든가 혹은 뭐 전날 가서 숙박을 했다 그러면 숙박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광역구직활동비입니다. 근데 덜컥 거기에 취업이 돼버렸어. 서울 사람인데 대전에 가서 면접 봤는데 됐어. 그럼 매일 대전을 출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주해야죠. 예, 그러면 이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이게 이주비예요.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이 취업 촉진 수당이고 요 앞자 혹은 조직 광주죠. 조직 광주 그죠? 이렇게 조금 쉬운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든 외우는 상관없는데 요거 취업 촉진 수당 자체만으로 물어보는 게 많아요. 딱 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취업 촉진 수당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요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실업급여의 전체적인 구성 부분을 좀 봤고요. 자, 교재로 돌아갑니다. 426페이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2집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수급권 보호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빚을 많이 진 사람이라도 빚쟁이가 찾아와가지고 네 월급에 차업 걸 거야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너 실업급여에 나오는 것도 너 차업 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스란히 본인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양도 또는 압류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정된 실업급여 수급계좌 예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압류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계좌에 대해서. 그다음에 구직급여, 예, 지금 말씀드렸던 구직급여는 말 그대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지급되는 급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수급 요건은 뭐냐? 첫 번째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통산 단위 기간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말이 좀 어려운데 첫 번째 얘기는 A회사, B회사, C회사 이렇게 6개월씩 일했다. 근데 이 회사는 고용보험에 들어왔었고 이 회사는 고용보험 안 들었었고 이 회사는 다시 고용보험 들어줬다.
그러면 이 18개월 동안에 6개월, 18개월 있잖아요. 그래서 요 합쳐서 180일 이상만 고용보험에 들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다음에 이직일 이전 18 근로에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백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직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딱 두 가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회사를 나올 때. 어떤 경우냐? 자원퇴사. 회사 사장이나 상사가 넌 나가 인마 이런 소리 안 했는데 그냥 본인이 알아서 나온 거야. 사업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뭐 친구 게임에 빠져가지고 뭐 어떤 특별한 뭔가 하기 위해서 나왔어. 그럼 안 준다라는 거야, 실업급여. 두 번째는 회사에 중대하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크나큰 잘못, 중대규책사유라고 표현해요. 법정 용어는 중대규책사유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 딱 두 가지 경우에는 실업급여 안 줍니다.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과 6번은 일용근로자에 관한 얘기예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전달에 열흘도 내가 일을 못했어. 일용근로자인데 그러면 가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 자격에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말이 좀 어렵습니다.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자, 내가 A 회사를 다니다가 나왔어요. 근데 중대규책사유로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럼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실업급여.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91일 동안 일하면서 고용보험에 들어있었어. 그 다음에 나와서 퇴직 후에 일용직으로 일했어.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또 90일간의 고용보험에 들었었어. 이거 다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 이러면 주겠다라는 거야. 이게 비록 받을 수 없는 사유로 퇴직했지만 90일 이상의 일용직으로 근로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러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 법이. 그러나 이제 풀어서 보면 쉬워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음에 실업의 신고. 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지체 없이, 며칠 내가 아니야. 지체 없이요.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서 실업을 신고하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지금 A회사를 퇴직했어요. 퇴직했다 그러면 세월아 내월에서 3개월 뒤에 가서 실업 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바로 가라는, 바로. 지체 없이라는 것은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도 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체 없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회사에서 바로 상실신고를 안 한다라는 거죠. 한 일주일이나 이때쯤 한다라는 거죠. 지나서.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도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가는 게 맞아요. 회사에서 조금 늦게 신고하니까. 어쨌든 지체 없이입니다. 그 다음에 실업의 인정. 초대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실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의 실업의 인정은 왜 내가 실업자라는 거 인정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사람들한테 나 실업자 명함 만들어가지고 돌리기 위해서? 그거 아니죠. 왜 실업을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맞습니다. 뭘 받기 위해서? 이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실업자라는 걸 굳이 인정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업을 인정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실업급여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업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뜻은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그럼 실업 인정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퇴직한 후에 어디를 가라? 고용센터 가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뭘 해라? 실업도 신고하고 나 실업자 됐어 라고 신고하고 실업급여도 신청하라는 거죠. 근데 이 실업을 신고할 때 혹은 실업급여 신청할 때 실업 신고하면서 뭐예요? 구직 등록하라는 거죠. 구직 등록. 근데 이 경우에 이 퇴직한 사유가 두 가지는 안 된다 그랬죠. 실업급여 받을 수 없다 그랬죠. 뭐다? 자원퇴사하고 중대규칙사유. 이 두 가지라면 어차피 실업 신고했을 땐 상관없어요. 구직 등록하는 거니까. 근데 실업급여 신청은 안 된다라는 거죠. 아예. 어쨌든 그러나 이렇게 이제 이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고용센터에 가서 그죠? 실업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겠죠. 그랬을 때 고용센터 입장에서는 자 알겠어. 그러면 당신이 실업자 그러면 구직 활동을 하고 와야 돼. 그래야지 실업급여 줄 거야. 그래서 처음에 실업 신청한 다음에 2주 뒤에 오세요. 보통 그러죠. 그러면 2주 동안에 뭐 하라는 거야? 구직 활동을 한 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업급여 주겠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신 반가로 4번에 뭐냐면 자, 보통 2주지만 이거는 법에서는 1에서 4주 사이에 어떤 날을 정하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그냥 2주라는 게 정해진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출석을 해야 되잖아. 출석해서 나 이런 구직 활동을 했어요. 자, 여기 면접 보고 왔어요. 명함 받아왔잖아.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427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거야.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왜 7일 이상은 아니고 7일 미만까지만 있을까요? 네? 왜 그럴까요? 네. 7일 이상은 상병급여를 주니까. 아시겠죠? 7일 이상은. 그러니까 7일 미만일 경우엔 요거로 받을 수 있으면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소개에 따른 면접 참석 등이라든가 이런 걸로 출석일에 출석할 수 없었다. 그럼 당연히 면접 보러 가야지 출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 출석으로. 그 다음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서 출석할 수 없었다. 이것도 당연히 출석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다. 예, 이런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구직급여 기초일에 예, 여러분들 이제 그 구직급여액이라는 거 그죠? 실업급여는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냐 내 입장에서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게 구직급여 기초일액이에요. 예, 기초일액이라는 표현을 쓰죠. 일액은 뭐야? 하루에 받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직급여 기초일액은 보통 평균임금 같고요. 평균임금.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 곱하기 50% 평균임금 일액이죠. 일액으로 봐야 되겠죠. 기초일액이니까. 근데 평균임금 산정할 수가 없다. 혹은 평균임금이 통사임금보다 낮다. 그럼 통사임금으로 해요. 그 다음에 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일용근로자라든가 혹은 뭐 회사가 망했다든가 그러면 노동부에서 직종별로 고시하는 게 있어요. 고시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이하다.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해요. 네.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평균임금으로 해준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기초 일액을 가지고 구직급여액을 줘요. 구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반적인 경우엔 기초 일액 곱하기 50%예요. 근데 이 기초 일액이 상한액이 있어. 상한액. 여기서 봐야 되는구나. 상한액이 이게 좀 오래 바뀌었죠. 기초 일액의 상한액이 예전에는 8만 원이었어요. 작년까지는. 2014년까지는 8만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 8만 6천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한액은 8만 6천 원이다. 하한액은 얼마예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죠. 최저임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초일액 곱하기 50%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어떻게 돼요? 8만 6천 원 곱하기 50%니까 얼마냐? 4만 3천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 받는 분은 최저임금 곱하기 0.90%. 그럼 지금 최저임금 2015년도 최저임금이 5,580원이죠. 그냥 2016년도가 6,030원 정도 되죠. 그냥 대충 여러분들 한 6,000원 정도 봅시다.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6,000원이다 그러면 6,000원 곱하기 1급이니까 1급 8시간을 해줘야죠. 8시간. 그럼 얼마예요? 6, 8이 48. 48,000원이죠. 48,000원에 대해서 0.9를 해주면 9, 8이 72 49, 36, 43 43,200원이네요. 이거보다 높네. 이런 경우가 발생하네요. 어쨌든 최저임금액에 대해서는 90%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그냥 맞죠? 68이 48 맞는 거죠? 6,000원으로 봤을 때는 90%라면 어쨌든 그러면 요게 조금 낮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86,000원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실업급여라는 것은 실업급여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고소득자는 손해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상한이 86,000원이라 했죠. 내가 월급을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 사람이라도 실업급여액은 요거 곱하기 30일치밖에 못 받아요. 근데 내가 급여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던 사람이다. 그럼 그런 사람도 최저임금에 거의 가까우니까 최저임금 곱하기 이렇게 받겠죠. 그거 얼마야? 이 사람도 거의 비슷하게 받죠. 그래서 고소득자한테는 불리하고요. 저소득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저소득자한테.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사회보험이라는 게 그래요. 고용보험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건강보험도 그렇고 사회보험은 저소득자한테 유리한 거지 고소득자한테는 항상 불리한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구직급의 기초일액은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직급여 기초일액에 따라서 구직급여액 자체는 기초일액 곱하기 일반적인 경우에는 50%, 최저임금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90%를 곱해서 해준다. 계산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한과 하한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42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가 지금 여기서 나온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구직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그러면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거냐? 언제까지? 그러니까 며칠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라는 거. 자, 이건 좀 지울게요.
며칠은 뭐 여러분들 그 구직급여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8개월, 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5월 30일 날 퇴사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15년 자 그럼 언제까지 이 실업급여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퇴사한 이직한 날로부터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모든 걸 다 타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회사를 한 20년 동안 다녔다. 그래 너무 오랫동안 다녔어. 그래서 이직한 후에 해외여행을 떠난 거예요. 이제 부부끼리. 그래서 5월 30일 날 퇴사해서 뭐 6월 한 5일 날 해외여행을 갔어. 그래서 뭐 해외여행 갔는데 친척이 있어서 그 집에서 또 머물다 보니까 뭐 한 7, 8개월 있다 왔어. 8개월이라고 봅시다. 8개월. 7, 8개월 좀 그런가. 하여튼 8개월이 있다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 일했던 사람이라 퇴직급여를 8개월간 최장 240일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8개월 뒤에 왔다 그랬으니까 6, 7, 8, 9, 6, 7, 8, 9, 10, 11,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월 2016년 1월에 돌아왔겠죠. 그러면 2016년 2월에 가서 이제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2월에 신청하면 2월 1일부터 해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다? 1년 12개월 이내에 다 받아가라 했으니까 2016년 4월 아니죠. 5월 30일까지밖에 받을 수가 없어. 8개월짜리였는데 몇 개월만 받는 거야? 1, 2, 3, 4, 5. 5개월밖에 못 받는 거야. 더 이상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직한 이후에 12개월 이내에 다 받아가야 돼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받아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해서 뭐 구직 활동을 못 한다든가 혹은 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가 있다든가 뭐 등등등등등. 그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특별하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했다가 그런 사유가 끝난 다음에 신청하라는 거죠. 그건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받아가라는 거고. 자, 그래서 반가로 이번에 나오는 게 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관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최대 4년이래. 4년을 넘을 때는 4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정급여 일수를 그 기간 한도로 해서 조금 연장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최대 4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6월 30일 날 퇴사했다. 그럼 이제 6월 1일부터 실업급여라는 걸 받을 수 있다면 1년 이내에 다 받아가라는 거죠. 12개월 이내. 다음 이제 그 428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꼭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꼭 신고하지 않더라도 그 경우라면 인정해 주겠다. 연장을. 그게 뭐냐? 지금 산재를 당해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라든가 혹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그러한 의사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굳이 나 연장해줘 라고 신고 안 해도 조금 더 연장해 준다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은. 아시겠죠? 다음 대기기간이라는 게 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사 후 언제? 지체 없이 가서 구직 등록도 하고 실업급여 신청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직 등록은 바로 해도 상관없는데 실업급여 신청은 대기하는 기간이 있어. 며칠? 7일. 왜 대기하냐면 이 사람이 바로 구직 등록하고 바로 취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무슨 뭐예요? 네,
실업급여 다 안 줘도 되잖아. 예. 안 줘도 되는 경우 있잖아. 그래서 7일간은 좀 기다려보고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기 기간이 7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소정급여일수까지 가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소정급여일수나 이런 것들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예.